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이를 먹어도 머리가 하얘져도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과 독 같은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나를 싫어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곧 자책이 되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잠을 설칩니다. 미움은 칼보다 날카롭고 그 고통은 예상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건 그 감정에 휘둘리며 내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현명한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노년에 접어들면 인간관계도 원숙해지고 모든 게 평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고 괜히 시비를 걸고 아무 이유 없이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인생을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왔어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 내 탓일까요? 아닙니다. 질투일 수 있고 오해일 수 있으며 혹은 그저 자신이 불행해서 나에게 투사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잘해보려 하고 괜히 눈치까지 보며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그건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왜곡해서 들을 것이고 무슨 행동을 해도 악의적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외면하십시오. 모른 척 하십시오. 그리고 말없이 자신답게 사십시오.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내 행동과 삶이 진짜입니다. 잘 보이려 하다 보면 결국 나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자존감은 무너지고 마음의 병은 깊어집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친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번 웃으며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가치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굳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나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살면서 알게 된 진실 하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결국 누구에게도 진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의 시선과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평안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는 순간 내 평안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나를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72세의 김순자 어르신은 동네 노인정에서 늘 웃으며 사람들과 잘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생신이 있는 날이면 과일이며 떡을 사서 나눴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소 말수가 많지 않았던 어씨가 다른 어르신들과 김 어르신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오지랖이야. 있는 척 너무 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처음엔 속이 뒤집히는 걸 참으며 더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일부러 어씨에게 말도 걸고 간식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여전히 차가운 무시와 뒷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이 가만히 어씨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 기분 맞추며 살아야 하나요? 당신이 날 싫어하면 그냥 싫어하세요. 난 이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날 이후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이 김 어르신 편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 말이 맞아. 괜히 참지 마요. 라는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어씨는 그 후로 말수가 줄었고 더 이상 험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참 후련했어요. 괜히 눈치 보며 애썼던 내가 참 한심했죠. 노년은 더 이상 맞춰주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존엄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를 싫어하는 이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피곤한 순간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마음이 뒤틀리고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입니다. 어느 날은 괜히 거울을 보며 내가 그렇게 문제였나? 라는 자책에 빠지고 또 어느 날은 분노에 치밀어 혼잣말로 대받아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사실 그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특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독이 되어 가슴속을 후벼 팝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어도 그 한마디에 지난 삶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쟤는 원래 저래. 이런 말들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귀에 딱지가 앉은 듯 계속 맴돌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 속엔 상대의 열등감과 상처 그리고 병든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끌어내리는 말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듭니다. 그런 이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까지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말은 상대의 인격을 드러낼 뿐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 자존감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여유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을 듣는지가 아니라 어떤 말을 마음에 담느냐입니다. 악의적인 말은 마음 밖에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들었어도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말로 맞서기보다는 무표정한 얼굴로 반응을 꺼내지 마십시오. 상대는 내가 상처받기를 바라며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장난감이 되지 마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 문제일 뿐 내 삶과는 무관한 잡음입니다.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진흙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차라리 모른 척 웃으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68세의 이정환 씨는 퇴직 후 동네 산악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모임 중에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환 씨는 늘 혼자 다니시더라. 성격이 그럴만하긴 해. 혹은 예전에 직장 다닐 땐 좀 위에 있던 분이었대요. 요즘은 뭐 다 똑같죠. 이런 식의 말들이 매번 모임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집에 돌아올 땐 괜히 속이 쓰리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임을 그만둘까 고민하던 어느 날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은 저 말들에 웃고 넘기고 모르는 사람은 저 말들 듣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다시 그 사람이 비꼬는 말을 했을 때 이 씨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런 말 할 시간에 오늘 산행길이나 정확히 좀 기억하세요. 지난번엔 길 잃으셔서 다들 고생했잖아요. 모두가 웃었고 그 이후 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이 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떠들든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휘둘리는 건 결국 내 선택이더라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순간 내 인생은 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젠 되찾으십시오. 내 감정, 내 평안, 그리고 내 존엄을.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믿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노년에 이르면 사람 마음은 더 여려집니다.
이제는 싸우고 싶지 않고 괜히 미움받고 싶지 않고 모든 관계가 평화롭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잘해주고 더 낮춰줍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이유 없이 차갑게 대하며 뒷담화를 일삼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할까? 이 생각이 바로 마음의 독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애초에 불필요한 목표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시선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이는 나의 솔직함을 좋아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것을 거만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는 내 침묵을 배려로 보지만 또 어떤 이는 무시라고 느낍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느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렌즈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까? 왜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려 합니까? 그건 결국 가짜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나로는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애정이 아닌 오해이며 이해가 아닌 착각일 뿐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위험합니다. 그 마음은 결국 자존감을 갉아먹고 끝없는 자기 검열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잘 보이려다 상처만 남고 웃으려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모두의 사랑은 축복이 아닌 착취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 사랑받으려는 그 집착은 내 인생을 통째로 헌납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나를 아끼고 좋아해주는 이들에게 더 진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노년의 행복입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72세의 오명자 씨는 교회 성가대에서 10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비집사라는 사람은 명자 씨를 싫어했습니다. 틈만 나면 비꼬는 말투로 어우, 또 센 척 하시네. 처음엔 명자 씨도 충격이 컸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고민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뒷정리를 하던 중 새로 온 집사 한 명이 명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권사님,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하시는지 아세요? 예전에 본인이 성가대장 하려다가 못 됐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줄 알고 괴로워했는데 결국 그 사람 마음에 있던 질투였구나. 그 후 명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비집사가 뾰족한 말을 해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명자 씨의 침착함에 감탄했고 점점 비집사는 고립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썼던 시간이 참 바보 같았어요. 이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살기로 했어요.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자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랑받는 수가 아니라 사랑의 질입니다. 100명이 나를 몰라줘도 단 한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아껴준다면 그걸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답게 살면서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노년의 품격이고 인생의 승리입니다. 네 번째, 나를 싫어하는 이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꽂히는 순간 인생의 에너지가 송두리째 빨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도 머릿속은 그 사람의 말로 시끄럽고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위험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단 한 사람에게 내 하루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감정 낭비이자 자존감 파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웃을 일에도 웃지 못하고 편한 사람 앞에서도 경계하게 되고 결국 내 인생 전체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내 뒷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순간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왜 그런 사람에게 낭비합니까? 노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생을 스트레스에 소모할 것입니까? 아니면 평안과 기쁨에 투자할 것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 사람에게 신경 쓸수록 그 사람은 더 힘을 얻습니다. 마치 내가 고통받는 걸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끼듯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끊으십시오.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누가 내 뒷담화를 들었는지 전부 사소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그 평범한 순간이 그 사람의 말보다 수천 배 가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왜 그 사람에게 저당 잡힙니까? 웃기고 억울하고 속 터지지만 무시하는 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입니다. 상대는 내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화내길 바라고 상처받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런 감정도 쓰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무시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68세의 장영숙 씨는 마을 반상회에서 수년째 총무 역할을 맡아오며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 문제를 만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씨였습니다. 모임만 열리면 영숙 씨의 보고서를 트집 잡고 사람들 앞에서 총무가 왜 이렇게 잘난 척이야? 혼자 다 하려는 거 좀 보기 싫어.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처음엔 영숙 씨도 분노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보기도 하고 일부러 그 사람에게 다가가 잘해보려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핏곰과 험담, 눈치 주기만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1초도 아까운 감정을 쓰지 말자. 그날 이후 시씨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던지듯 받아도 무표정, 비꼬는 말을 해도 그냥 미소. 아무 감정도,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시씨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자 저렇게 나를 세워? 영숙 씨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결국 몇 달 뒤 시씨는 스스로 자리를 옮겼고 영숙 씨는 여전히 총무로 박수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진작 저럴 걸 그랬어요. 괜히 애썼지. 그 시간에 바느질 하나 더 했으면 조끼 한 벌은 떴겠네요. 이 말이 정답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이에게 쓰는 에너지는 내 삶의 아름다운 조각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 귀한 에너지 단 1초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값집니다. 5번째, 나를 아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는 풍성할수록 좋다고 믿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 반갑게 인사받고 모임마다 초대되는 삶이 이상적인 삶처럼 포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애씁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나를 깎아내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상처투성이입니다. 칭찬보다 뒷담화가 많고 진심보단 가식이 넘치며 나를 향한 관심은 표면적인 관심일 뿐입니다. 사람은 많아도 마음 둘 곳은 없고 인사는 넘쳐도 진짜 걱정해주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꾸 외롭다고 느낍니다. 수십 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수백 명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딱 한 사람이 나의 고단한 하루를 이해해주고 내가 조용히 눈물 흘릴 때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상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소외감은 더 커집니다. 예전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화 중에도 휴대폰을 보고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는 세상의 차가움을 이기는 따뜻한 담요와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고집마저도 미소로 받아주며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줍니다. 어떤 꾸밈도 어떤 과장도 없이 나를 바라봐주는 존재. 그 사람 하나만으로 외로운 세상에서 버틸 힘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에너지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내가 무너질 때 옆에 있어줄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존재는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뜻밖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70세의 조영자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까지 일했고 남편과도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인생은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던 그때 카페 주인인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항상 혼자 오시는데 따뜻한 차 한 잔 서비스로 드릴게요. 오늘도 멋지세요. 그 짧은 말에 형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한두 번씩 그 카페에 가게 되었고 카페 주인은 자연스럽게 형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처럼 챙겨주고 가족처럼 위로해주며 언제부터인가 형자 씨는 내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형자 씨, 그 카페 하나가 형자 씨 인생을 바꿨네요. 형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 하나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를 진짜로 봐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맞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삶을 지켜주는 벽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보다 단 한 사람의 진심이 훨씬 소중합니다. 이제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인생의 배경일 뿐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미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이에게 감정과 시간을 퍼주며 내 삶을 스스로 갉아먹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남의 시선에 질질 끌려다니기엔 나의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지키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습니다. 끼니를 굶어도 옷이 해져도 지붕이 셀지언정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부터는 가난보다 더 지독하고 더 치욕스러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고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노인에게 세상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첫 번째는 좋은 음식 앞에서도 입맛이 없을 때입니다. 한때는 고기 한 점에 웃음이 터지고
따끈한 국물 한 숟가락에 마음이 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입에 착착 감기는 반찬 하나로도 하루가 즐거웠고 손주들과 둘러앉은 밥상은 작은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리 비싼 음식을 차려도 화려한 반찬이 줄지어도 한 입 삼키는 것조차 고역이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입맛이 없다는 건 단순히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닙니다. 생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혀끝은 무감각해지고 향긋하던 음식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는 그 순간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 옛날 자식 키울 땐 찬밥에 물 말아도 꿀맛이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 힘이 솟았고 김치 한 조각도 아까워 자식 밥상에 올려주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밥을 짓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 삶의 의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는 것은 마음이 지쳤고 삶이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혼자 식사할 때 공허한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밥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식사는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종잇장 같은 허무함만 남깁니다. 가장 참혹한 건 자식이 사온 고급 도시락, 비싼 소고기, 보기 좋은 반찬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엄마 이거 드셔봐요. 아주 비싼 거예요 라는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나를 위한다는 그 음식 앞에서 미안함과 눈치가 입맛을 앗아갑니다. 먹지 못한 밥상은 자식의 실망으로 돌아오고 그 실망은 부모의 죄책감이 됩니다. 음식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일은 점점 버릇이 됩니다. 처음엔 아파서 나중엔 귀찮아서 결국엔 그냥 사는 게 지겨워서입니다. 그 순간 음식은 더 이상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70세가 넘은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식당을 하셨고 손맛 하나로 동네에서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아들, 딸 다 출가시키고 혼자 지내는 지금도 작은 냄비에 반찬 몇 가지는 뚝딱 만들어내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냉장고 문이 닫힌 채로 며칠씩 지나가고 가스레인지에 불 켠 적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찜닭을 포장해 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 줄 서서 사는 집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한 입 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며느리에게 그냥 입맛이 없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음식이 무슨 맛이니? 내가 만든 밥도 아닌데 먹는 재미가 없구나. 며느리는 괜히 음식을 남겼다며 속상해했고 아들은 전화를 걸어 엄마, 왜 그래? 기운 차려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혼자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입맛을 잃었을까?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혼밥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참석했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함께 나누고 웃으며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한 분이 무심코 이 나이에도 이런 거 먹으니 좋네, 입맛이 돈다 그려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같이 먹으니 맛있네? 내 입맛이 죽은 게 아니라 마음이 죽었던 거였네. 그리고는 오랜만에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삶의 맛은 거기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두 번째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어떤 가난보다 두려운 현실은 사랑했던 자식의 눈빛에서 부담과 피로를 읽어내는 순간입니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자식 집에 얹혀 살게 된 어느 날부터 눈치라는 독이 천천히 온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우리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 당차게 말하던 자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방문을 조용히 닫고 밥상 위에 놓인 반찬 수가 줄어들며 대화가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자책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부모는 주는 존재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해주고 싶고 더 주지 못한 걸 미안해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는 손이 아닌 받는 손이 되어버리고 그 손이 자식의 어깨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짐이 됩니다.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사소한 찰나입니다. 화장실 불을 오래 켜놓았다며 껄끄럽게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손주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아요라고 말하며 머쓱해하는 모습에서 손주 장난감보다 작은 방 한 칸을 배정받을 때의 찬바람 속에서 알게 됩니다. 경제적 짐이 아니더라도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생활의 불편함으로 여겨질 때 부모는 말없이 자리를 줄입니다. 주방 사용 시간까지 눈치 보게 되는 삶은 감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위안하고 싶지만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문제는 단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은 늙은 부모를 자존감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 나로 인해 자식 가정이 불편해진다는 사실은 매일을 지옥처럼 만듭니다.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일부는 스스로 요양원을 찾아가고 또 어떤 이는 말없이 삶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삶에서 자신이 사라져도 괜찮겠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내가 자식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 무슨 의미였나라는 깊은 허무감이 파고듭니다. 어느 78세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서울에 사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손자도 있고 함께 살면 덜 외로울 것 같아 큰 기대를 안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예민한 눈빛을 보냈고 손자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고향 친구분 계시면 거기서 지내보시는 건 어때요? 그 말은 곧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 말이 오해되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접혔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집 근처 공원으로 매일 나가 바람을 쐬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근처 쉼터로 거처를 옮기고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슬픈 게 아닙니다.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게 더 비참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세 번째는 기댈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늙어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도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마음이 갈 곳을 잃을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본능은 본능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이 좁아지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나지? 가 아닌 오늘도 누구와 말 안 하고 지나갈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내 인생은 말 한마디 없이 스르르 미끄러지듯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대는 법을 잊습니다. 어차피 연락해도 바쁠 자식, 얘기 꺼내면 불편해하는 지인, 건강 문제를 말하면 한숨 쉬는 사람들 뿐입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게 됩니다. 기대는 배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건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삶, 병원에 실려가도 보호자랑 칸에 아무도 없다는 현실, 작은 사건 하나에도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침에 거울을 보고 웃는 척을 합니다.
속은 썩고 마음은 텅 비었는데 겉은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삶이 이어집니다. 하루가 끝나면 TV 소리만 덩그러니 방 안을 채우고 정적 속에서 마음은 더욱 깨어집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제는 기대고 싶지도 않다는 무감각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하지 귀찮게 느껴질까봐. 그냥 참자는 생각이 굳어지면 결국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서글픈 진실 앞에 사람은 말없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자식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형제 자매는 이미 각자의 삶에 바쁘고 친구는 병원 아니면 요양원입니다. 전화번호부를 아무리 뒤적여도 걸 수 있는 번호 하나 없는 그 찰나 고독은 내 안에서 폭탄처럼 터집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아내와 함께 단출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3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혼자 하는 식사, 혼자 하는 외출, 혼자 자는 밤이 지옥 같았습니다. 처음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뜸해졌고 전화기 속엔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 몇 시간을 버텼고 겨우 몸을 끌어올려 전화기를 잡았지만 막상 누를 번호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혼자 실려가 보호자 연락처랑 칸에 해당 없음을 적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을 보며 같이 갈 사람 란에 적을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종이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에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 걸지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눈인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한 어르신이 귤 한 개를 내밀며 어이, 오늘도 나오셨네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눈을 질끈 감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날 기억해 주는구나. 지금 이 어르신은 하루에 2번씩 공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댈 사람이 없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어깨가 돼주고 있습니다. 기대지 못하는 고통은 알아도 기대게 해주는 기쁨은 늦게라도 배워야 합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4번째는 치매로 나를 잃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잊고 내가 살아온 기억을 하나씩 잃어간다는 것은 공포입니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입으로 웃고 내 발로 걸었던 시간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 현실은 가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절망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병이 아닙니다. 나란 존재가 조금씩 지워지는 과정입니다. 어제 먹은 반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식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누구세요? 라고 묻는 일이 현실이 되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 병이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약간의 건망증으로 시작됩니다.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고 밥을 2번 지으며 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본인은 압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공포는 일상이 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삶은 무섭습니다. 스스로 한 행동을 잊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존감은 산산이 부서지고 자식의 얼굴마저 기억나지 않을 때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건 남은 가족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씻지도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도 눈만은 멀쩡히 뜨고 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수저를 쥐지 못하며
이불에 실례를 해놓고도 그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치가 떨립니다. 언젠가는 기억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삶, 수십 년의 추억,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두 잊혀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 병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빈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자식의 눈빛 속에서 짐스러움과 피로를 느낍니다.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천히 끊어지고 가족이 아닌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6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땐 여장부처럼 살았습니다. 큰 식당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방에 불을 켜놓고 나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물을 안 빼고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고 심지어 손주 이름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고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냄비를 태우고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어느 날은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아 동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라고 말하며 멋쩍게 웃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날은 큰딸이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세요? 딸은 그 자리에서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일 이후 가족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곳이 낯선 공간이라는 인식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요양보호사에게 우리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할머니는 요양원 마당에서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노란 국화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어제는 내가 누구였더라? 누군가가 대답해 주지 않으면 그 물음은 끝없는 미로 속에 남습니다. 치매는 몸이 아닌 나를 파괴하는 병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생존보다 더 괴로운 유실의 삶.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5번째는 힘없는 내가 억울할 때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서서히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한때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살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해냈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몸 하나 쉬지 못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에 물 한 컵 드는 것도 버겁고 버스 손잡이 하나 제대로 못 잡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억울합니다. 세상은 나를 늙었다고 무시하고 병원에서는 보호자 없으면 설명조차 제대로 안 해주고 복지센터나 관공서에 가면 따님은 안 오셨어요? 라는 말부터 합니다. 내가 내 일 처리하러 왔다고 하면 어이없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무력하다는 이유로 의견은 묻지 않고 대화의 주체가 아닌 짐으로 여깁니다. 가장 서러운 건 진심이 가벼워질 때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나이 드셔서 예민하신가 봐요. 그 나이면 이해하셔야죠라는 말로 내 생각과 감정을 깎아내립니다. 예전엔 나 없으면 안 되던 자식들도 이제는 내 말보다 스마트폰 속 정보가 더 정확하다며 날 흘려듣습니다. 억울함은 쌓이고 쌓여 분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마저 터뜨릴 힘이 없습니다.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입은 벌어지지 않고 몸은 따라주지 않으니 결국 그 억울함을 삼키고 살아야 합니다. 가게에서 돈을 덜 거슬러줘도 따지기 힘듭니다. 병원에서 약이 잘못 나와도 되돌아가기 힘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밀쳐졌는데도 괜찮아요라는 말만 입에서 나옵니다. 그저 약하고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힘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참담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기분, 내가 이 세상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현실은 자존심을 부숩니다. 힘없는 나는 말도 조심해야 하고 표정도 읽혀야 하며 행동 하나에 괜한 민폐로 찍힐까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다고 삶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약하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비록 육체는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작지만 분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혼자 시장을 다녀오는 것도 힘겨워 늘 자책하곤 했습니다. 버스에서 툭툭 밀쳐도 아무 말 못하고 식당에서 주문이 늦게 나와도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렇지 뭐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권익지킴이 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심코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 억울한 일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어르신은 처음으로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듣고만 있었겠지만 이날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엘리베이터 안에 손잡이 하나 달아주세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것 하나로 안심하고 탑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울림은 컸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손잡이가 달렸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눈물을 삼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지금 이 어르신은 동네 어르신 10여 명과 함께 어르신 의견 모으는 모임을 만들고 분기마다 동사무소에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벤치 하나, 횡단보도 앞 의자 하나가 그들의 노력으로 생겨났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힘이 없다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 세상도 등을 돌립니다. 억울할수록 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게 곧 내 삶을 지키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다고요? 그 여자 노린 거잖아요. 엄마가 저런 사람한테 속을 줄이야 믿기지 않아. 결국 우리 돈, 우리 집 다 뺏기게 생겼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의심과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자녀들과의 전면전, 재산 분쟁, 장래와 간병 문제까지 따뜻한 인연을 꿈꾸다 차가운 전쟁터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함께한 사랑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후회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찾으려다 또 다른 감옥을 만든 셈입니다. 늦은 선택이 늦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재혼은 결코 가볍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인생 후반부의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재혼이 위험한 5가지 이유와 현명하게 재혼의 위기를 극복하는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노년의 재혼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는 혈연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혈연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은 노년의 재혼에서 가장 잔혹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다 괜찮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어머니 인생이니까요, 아버지도 외로우시잖아요 하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웃음은 싸늘한 침묵으로 바뀝니다.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들끼리 가족이 되는 일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새엄마, 새아버지, 그쪽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갈등의 시작입니다. 평생 본 적도 없는 타인의 입에서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죠. 아버지 병원비는 우리 가족이 책임지예요 라는 말이 나오면 듣는 자식 입장은 서늘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재산 문제입니다. 말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분배 싸움입니다. 서로 자기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다고 주장하고
장례를 치를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로 다투며 결국 남겨진 건 원망과 파탄뿐입니다. 심지어 그쪽 자식이 왜 여기서 자리를 차지하냐?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인데 왜 당신 어머니가 사냐는 막말까지 오갑니다. 법보다 감정이 앞서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적대감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갈등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 사람과 한 집에 살며 내 배우자가 그 사람을 챙기는 모습을 보는 건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비나 간병 문제, 상속, 장례 문제에 이르면 관계는 곧장 파열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재혼 상대방의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대신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꼴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쌓지 않았고 함께 상처를 나눈 기억도 없으며 책임져야 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그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껍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환한 얼굴로 잘 지내보자고 하지만 결국은 왜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냐는 분노로 돌아섭니다. 그때부터는 말 한마디, 밥 한 끼도 감정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재혼한 본인은 그 갈등의 한가운데서 점점 외로워지고 결국 자신이 했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쁜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만 준비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따뜻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74세 정모 어르신은 70세에 재혼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68세 여성으로 자녀 둘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우린 그쪽 가족이랑 엮이기 싫다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부터 투명하게 정리해 공개했고 서로의 자녀와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특히 명절과 제사 문제에 철저히 분리 원칙을 세웠고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결혼 3년째 되던 해 두 집안이 함께 여행을 떠났고 그 후로는 명절 때도 웃으며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말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지켜준 덕분에 그 벽을 넘을 수 있었어요.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노년의 재혼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는 사망 후 장례, 묘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망 후 장례와 묘지 문제는 노년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갈등입니다. 살아있을 땐 웃으며 함께 늙자고 약속하지만 죽고 난 뒤엔 이 사람 우리 가족 아니에요 라는 말이 찬물처럼 쏟아집니다. 재혼 후 사망하면 장례를 어디서 치를 것인지, 누구 주관으로 할 것인지, 심지어 영정을 누가 들고 입관을 할 것인지까지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녀들은 고인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기억하지만 재혼 상대는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로 기억합니다. 그 기억의 차이는 장례식장에서 폭발합니다. 자녀들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왜 당신이 상주 노릇을 하냐고. 반면 배우자는 말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왜 내가 한자리에 끼지도 못하냐고. 결국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오는 곳이 아니라 감정의 전쟁터로 바뀝니다. 한쪽은 피를 주장하고 한쪽은 정을 주장합니다. 더 무서운 건 묘지 문제입니다. 평생 같이 살았던 사람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소망은 그 자리에 엄마가 계신다는 자식의 한마디로 처참히 깨집니다. 아버지 옆에는 친어머니가 계셔야지 당신은 안 돼요. 그쪽 어머니 묘 옆에 우리 아버지를 묻는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오가며 갈등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심지어 생전에 배우자가 남긴 유언조차 무시되는 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라지만 정서적으로는 철저히 타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뭔데 아버지 묘지를 결정하냐는 말은 듣는 순간 심장을 찌릅니다. 그 결과 고인은 사랑하는 이 곁에 묻히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가족의 판단 아래 다른 곳에 안치됩니다.
죽음조차 그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남은 자들은 죄책감과 분노, 원망 속에서 더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심지어 일부는 장례가 끝난 뒤 묘소 위치를 놓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평화는커녕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는 경우입니다. 어디에 묻힐 것인지, 누가 장례를 치를 것인지, 상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정해놓지 않으면 남겨진 사람들은 답이 없는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건 내 엄마 아빠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착각이에요. 라는 말들이 억울함과 분노를 키웁니다.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만 남습니다. 그러니 노년의 재혼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함께한 사람조차 끝내 모진 말로 이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면 얼마든지 평화로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75세 이모 어르신 부부는 재혼 후 삶 이후의 계획을 함께 세우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결혼 초부터 자녀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며 모든 재산과 장래 문제를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사전에 공증을 통해 사망 시 배우자와 같은 납골당에 안치하길 원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자녀들과도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생전에 부부가 함께 묘소를 탑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묘지 위치까지 선정해 놓았습니다. 장례 절차도 자녀들과 합의해 조율하였고 실제로 2023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절차가 조용하고 따뜻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남편 이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미리 말하고 미리 정해두니 모두가 편했습니다. 죽음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례는 재혼도 죽음도 갈등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재혼이 위험한 이유 세 번째는 동반자보다 간병인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함께 늙어가는 따뜻한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사라지고 남는 건 피로와 책임뿐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은 어느새 병원 청구서와 약봉지, 기저귀 교체와 요양병원 뒷바라지로 바뀝니다. 그렇게 동반자라는 이름은 어느 순간 간병인으로 전락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걸으며 함께 늙자는 약속은 누군가 쓰러지는 순간 완전히 깨집니다. 문제는 노년에 시작한 사랑은 시간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기억도 부족하고 상대의 병력이나 가족력에 대한 정보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치매, 뇌졸중, 암 판정 앞에서 사랑은 무력해집니다. 상대는 점점 나를 가족처럼 의지하게 되고 나는 점점 간병인의 삶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파괴시킵니다. 누군가의 말동무로 시작한 인연이 어느새 누군가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모른 척합니다. 그쪽이 재혼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는 지금 누구와 사는지 잊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의 짐은 온전히 내 몫이 됩니다. 병원에서 배우자라는 이유로 모든 동의서에 사인해야 하고 의사 앞에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간호사가 없을 때는 기저귀도 내가 갈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밤을 깨우는 기침, 소리와 낯선 헛소리들 속에서 처음 품었던 설렘은 분노와 절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러려고 재혼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노년의 재혼은 동반자를 찾는 것이지 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현실 앞에서 그렇게 무너집니다. 처음엔 손잡고 산책하던 사람이 어느 날엔 소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엔 같이 요리하던 사람이 어느 날엔 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간병은 사랑이 아닙니다. 간병은 책임이며 감당할 각오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모른 채 재혼했다면 후회는 너무도 깊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병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미리 준비하고
함께 이해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이 고통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72세 강모 씨는 68세에 재혼하며 간병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혹시 닥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고, 어떤 경우에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어떤 상황에서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지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 검진을 받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공유했으며 긴급 연락망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3년 전 남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을 때 아내는 일부 간병만 맡고 자녀들과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미리 조율되어 있었기에 갈등도 없었고 부담도 줄었습니다. 강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간병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지키려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동반자와 간병인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재혼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위험한 이유, 네 번째는 위장 결혼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 결혼은 노년의 사랑을 노리는 가장 잔혹한 사기입니다. 외로움에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간절함을 악용해 접근합니다. 따뜻한 말, 자상한 행동, 과한 관심으로 마음을 얻은 뒤 그 모든 호의는 서서히 통제와 요구로 바뀝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연금은 공동생활비로 써야죠. 명의를 바꾸면 내가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같은 말들이 노년의 자산을 송두리째 빼앗습니다. 사랑이라는 껍데기를 쓴 계약 없는 파괴입니다. 처음엔 다정한 목소리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라며 접근합니다. 자식들이 바빠 외로웠던 노인들은 그 말에 쉽게 무너집니다. 반찬을 챙겨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그 따뜻함이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가짜입니다. 노인의 재산, 집, 연금, 보조금, 심지어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목표입니다. 심지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며 동거인이라는 위치에서 집을 점유하거나 부양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더 치명적인 건 이 모든 상황이 드러났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서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피해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랑이라는 이유로 책임까지 뒤집었습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믿으셨어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 있는 부모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던 사기꾼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독 속에 갇힌 노인을 향한 접근은 계획적이며 치밀합니다. 처음부터 감정을 조종하고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권리를 탐색합니다. 그 피해는 단순히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랑이 통째로 무너졌다는 배신감은 삶의 의욕마저 앗아갑니다. 더 끔찍한 건 피해자가 스스로 사랑이었다고 믿으며 진실을 외면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발도 못하고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조용히 모든 것을 내어준 채 혼자 무너집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자기 합리화는 결국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남은 건 비어버린 통장, 돌이킬 수 없는 재산 손실,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마음뿐입니다. 노년의 위장 결혼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정과 인생을 갈기갈기 찢는 인격 살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혼이 이런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와 검증, 그리고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만 있다면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만남도 가능합니다. 73세 김모 어르신은 교회에서 만난 여성과의 교제를 가족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만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했고, 함께 여행하고 식사하며 가족들끼리의 관계도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변호사를 통해 동거 및 재산 보호 협약서를 체결했고, 명예 변경 없이 각자의 자산을 지키며 생활하자는 합의도 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며 찬성했고, 지금은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함께 명절을 보내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신뢰는 더 중요했습니다. 모든 걸 숨기지 않으니 아무 갈등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열린 사랑과 사전 준비가 함께 한다면 노년의 재혼도 충분히 아름답고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위험한 이유, 다섯 번째는 오히려 혼자일 때가 더 행복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혼자일 때가 더 행복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후회와 허무가 동시에 몰려오는 순간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보려는 용기였지만 돌아온 건 더 큰 피로와 감정의 갈등입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는 이유로 삶이 나아지길 기대했지만 정작 내 마음 하나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혼자일 때는 마음대로 먹고 자고 쉬고 웃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맞춰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참아야 합니다. 동반자라는 이름 아래 다시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고 습관을 참고 속마음을 숨기는 날들이 시작됩니다. 늙어서까지 다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줄 몰랐습니다. 일상이 스트레스가 되고 대화는 감정 소모가 되며 함께 있음에도 외롭다는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 다르고 삶의 속도는 너무 엇갈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동행은 조용한 갈등으로 바뀝니다. 나 이러려고 재혼했나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보다 혼자 있을 때의 평온함이 점점 그리워집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건 불행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스스로 버리고 또다시 누군가와의 적응 게임에 뛰어들었을 때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 쓰던 시간, 나만을 위한 공간, 내 마음대로 움직이던 일상이 사라졌을 때 사람은 다시 고립됩니다. 더욱이 사랑이라 믿었던 그 감정이 책임, 의무, 의심으로 변할 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괜한 기대와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받아들인 것이 오히려 실수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재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결정해야 하며 함께 늙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함께가 고통이 될 때는 혼자보다 훨씬 더 외로워집니다. 누구도 내 편이 아니고 누구도 내 진짜 속마음을 들어주지 않을 때 사람은 혼자일 때가 더 행복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미 관계는 얽혀버렸고 다시 혼자로 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저 참고 살아갑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대화 없는 하루로. 하지만 모든 재혼이 이렇게 후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선택과 진정한 이해가 함께한다면 노년의 재혼도 분명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69세 최모 씨는 남편과 사별 후 10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70세에 우연히 만난 이웃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동거나 재혼이 아닌 정기적인 만남으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집을 두고 필요할 때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경제적 독립과 생활의 자유를 유지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엄마가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의 자유와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처럼 반드시 결혼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아도 노년의 사랑은 충분히 가능하며 혼자일 때보다 더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운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60대에 병원 신세를 지며 생을 마감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장수 체질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장수할 체질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삽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꼭 적어주셔서 모든 시청자와 같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장수 체질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가족 중에 장수한 사람이 많은 경우입니다. 가족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모, 조부모, 그리고 그 윗세대까지 장수한 사람이 많다면 당신 역시 장수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자는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는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유전적인 요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긴 세월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집안과 단명하는 집안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어떤 집안은 80세, 90세를 너끈히 넘기는 어르신들이 즐비한 반면 어떤 집안은 60대, 심지어 50대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병 없이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병을 달고 삽니다. 바로 가족력이 그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혈관 건강, 면역력, 세포 재생 능력까지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없이 오래 사셨다면 당신도 같은 길을 걸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중년부터 병치레를 시작했다면 같은 위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암,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질병은 유전적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가족 중에서 이런 질환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많다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로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같은 곳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즐비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서 장수할까? 물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가족력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대대로 장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병에 강하고 세포 노화 속도도 느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수명이 다르게 결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단명 쪽이라면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전은 절대적이지만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단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운명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전적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을 알고 있는 것이야말로 장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80세 이상 장수한 분들이 많다면 당신은 이미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만 유지해도 100세 시대를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족력이 좋지 않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한 가족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극과 극의 운명을 맞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9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다른 한 명은 55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 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 집안은 장수했고 아버지 쪽 집안은 심장질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불길한 유전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55세에 세상을 떠난 남성은 평생 큰 병 없이 살았지만 가족력에 더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멀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의 삼촌,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비슷한 나이에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반면 95세까지 장수한 형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쪽 집안에서 받은 강력한 유전자의 힘이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더 건강했고 나이가 들어도 병원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력은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변수입니다.
당신의 가족력을 아는 것이야말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인 경우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라는 것은 곧 장수 체질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생명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몸속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병을 몰고 옵니다.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혈압이 높아도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사람과 고혈압을 방치한 사람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은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서서히 썩어갑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온몸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시력 저하, 신경마비, 신장 손상, 심지어 발끝이 썩어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사지가 썩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혈당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라면 이미 장수 체질을 타고난 것입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당장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고혈당은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오늘의 방심이 내일의 병원 침대를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 혈압과 혈당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과 장기는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버틸 수 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혈압과 혈당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삶의 마지막이 병원에서의 투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수를 원한다면 혈압과 혈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한부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지켜야 합니다. 75세 박 씨는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고 병원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평소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의 혈압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고혈압을 방치한 결과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78세 또 다른 여성은 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 조금이 문제였습니다. 단 음식을 좋아했고 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녀의 발끝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이 망가져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평범했던 삶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방심하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건강의 붕괴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수명을 깎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걷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생활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몸은 점점 녹슬어가고 결국 병들어 쓰러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운동 부족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시작되고 관절이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칩니다.
심폐 기능이 저하되면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서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살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와 혈관이 망가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80세, 90세가 되어도 허리가 곱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60대부터 휘청거리고 70대만 되어도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한쪽은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다른 한쪽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1년에 1%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몰려옵니다. 결국 침대에 눕는 시간이 길어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삶의 질이 무너지고 결국 고통 속에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운동이야말로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며 면역력까지 강화됩니다. 걸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근력 운동을 하면 뼈와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심장은 나빠지고 뼈는 약해지며 결국 몸이 망가져 갑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걷고 뛰고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썩어갈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79세 김 씨는 젊었을 때는 튼튼한 체격을 자랑했지만 은퇴 후 집에서만 생활하며 운동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자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70대에 들어서자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결국 혼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몇 년 후 그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또 다른 남성은 달랐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걸었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어서도 허리가 꼿꼿했고 혼자서 시장을 다니고 여행을 즐겼습니다. 같은 나이에 누군가는 침대에서 누워 지내고 누군가는 건강하게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오직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을 멈추는 순간 몸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오늘의 나태함이 미래를 파괴합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심지어 암 발생률까지 높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몸속에서 끊임없이 독소가 생성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평소 아무런 증상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 대부분 그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뇌까지 망가뜨립니다.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또렷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60대부터 건망증이 심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노년을 원한다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스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깁니다. 그러다 결국 몸이 망가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쌓인 스트레스가 몸을 잠식해가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실험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수명이 짧아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개는 이유 없이 털이 빠지고 위장 장애를 겪으며 심지어 성격이 변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동물도 이렇게 변하는데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몸속 장기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은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쉽게 화를 내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털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가 수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가슴속에 쌓아두면 스트레스는 독이 됩니다.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장수를 원한다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결국 당신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79세의 정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예민하고 걱정이 많아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자식 문제, 경제적인 걱정, 사소한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참았고 속이 타들어가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쌓아둔 결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몇 년 후 우울증까지 겹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80세의 이 씨는 달랐습니다. 그도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나 지나가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털어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친구들과 만나 웃고 가볍게 산책하며 기분을 전환했습니다. 덕분에 혈압도 정상이고 잠도 잘 잤습니다. 80세가 넘었지만 활력이 넘쳤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을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김 씨처럼 속으로 삭히며 사는 사람과 이 씨처럼 털어내는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스트레스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5번째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수면 부족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눈을 감고 자는 단순한 행위 같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과 뇌가 서서히 망가집니다.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면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그게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터집니다. 불면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잠을 못 자면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혈당 조절이 망가집니다. 특히 뇌는 수면 중에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 속에 독소가 쌓여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는 물론이고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 따라옵니다. 잠을 부족하게 자는 것은 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수면 부족은 암과도 직결됩니다. 미국 수면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수면 중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암세포가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조금 피곤한 것뿐이라며 잠을 희생하는 사람은 이미 몸속에서 암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20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은 심장을 혹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신체 기능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노화 속도도 느려지고 피부까지 건강해집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중에 자주 깨거나 뒤척이며 자는 것은 수면 부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을 방치하면 서서히 몸이 망가지면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잠은 죽어서도 잘 수 있다는 말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 죽음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77세 윤 씨는 평생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잠을 줄이는 것이 부지런한 삶이라고 믿었고 노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고 깊이 자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자꾸만 어지러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김 씨는 그깟 잠이 무슨 문제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뇌졸중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오랜 수면 부족이 혈관을 망가뜨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남은 생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반면 82세 이 씨는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씩 숙면을 취했습니다. 덕분에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또래들이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그는 직접 장을 보고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같은 노년이지만 두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잠을 소홀히 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고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게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병과 싸우며 힘겹게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만약 5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법입니다. 방심하면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은 밤에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수많은 장수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아침을 함부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단순한 5가지 습관이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래 사는 분들이 절대 빠뜨리지 않는 5가지 아침 루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아침 습관은 너무도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생명을 지키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기상 후 첫 3분을 절대 급하게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장수인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말에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심장마비 발생률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는 기상 직후 1시간 이내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과 심박수가 낮아지며 몸 전체의 활동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심장은 급작스럽게 펌프질을 시작해야 하고 혈압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 순간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수인들은 이 위험한 3분을 절대 소홀히 넘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천천히 꼼지락거립니다. 그리고 손을 깍지 껴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심호흡을 반복합니다. 몸아, 일어날게. 준비됐니? 마치 몸과 대화를 하듯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침대에 앉습니다. 이 행동만으로도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뇌혈류를 서서히 회복시켜 돌연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기상 직후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단 3분의 여유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낮춘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 단 3분, 우리가 흔히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그 시간에 생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생명 예비 시간이라 부르며 절대로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절대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눈 뜨자마자 휴대폰 보면 뇌가 벌써 피곤해져요. 라는 말을 하는 장수 노인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는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 스마트폰을 보면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몸이 위협 모드에 놓이게 되어 심장, 소화기관, 면역계가 극심한 부담을 받습니다. 반면 장수인들은 스마트폰 대신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혹은 물 한 잔 따르는 소리조차도 그들에게는 힐링의 음악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그들의 공통된 루틴 중 하나입니다. 그냥 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레몬을 넣고 어떤 이는 생강 조각을 띄우며 또 다른 이는 소금을 아주 조금 넣기도 합니다. 이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는 동안 말라있던 장기를 부드럽게 깨우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속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위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장의 연동운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 장년층 이상의 연령대에서 활발한 배변 활동과 면역력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한 장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물 한 잔 마시고 햇빛 한 번 쐬면 하루가 다릅니다.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수명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와 그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습관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시간에 쫓겨 뛰쳐나오고 휴대폰을 붙잡고 커피로 속을 채우며 스트레스를 마신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70세와 100세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아침을 대충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침은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의식이며 하루 전체의 리듬을 결정하는 시발점입니다. 몸을 깨우고 뇌를 차분하게 시작하며 속을 정화하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이 루틴은 그 어떤 건강식보다도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생존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천하는 자만이 그 이득을 누릴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절대 놓치지 않는 습관은 바로 입속 청소입니다. 자고 일어난 입은 전쟁터야. 그냥 물도 마시면 독을 삼키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장수 노인의 이야기는 절대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안은 자는 동안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공간이며 아침 첫 행동에 따라 몸 전체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팀은 입속 위생 상태가 심장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침에 양치를 하지 않고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은 입속 세균과 독소를 그대로 삼키게 되며
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심장 근육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침 속 독소가 돌연사의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장수인들은 기상하자마자 절대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거울 앞에 서서 혀 클리너로 백태를 긁어내는 일입니다. 혀 위에 쌓인 백태는 박테리아, 음식 찌꺼기, 죽은 세포들이 뒤섞인 유독물 덩어리입니다. 이걸 그냥 삼킨다는 건 매일 아침마다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입속이 곧 내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걸요. 이렇게 말하는 92세 장수 여성은 아침 입속 관리만 15분 이상 합니다. 미국 치주학회에서는 고령자의 구강 청결이 폐렴 발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